여러분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곡을 들으면 갑자기 슬퍼지거나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심리 조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살의 일본 전국을 놀라게 한 피아노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음악을 통한 대중 조작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의 핵심 인물로 길러진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천재 소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본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 악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반전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4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장난감처럼 여겼는데 6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일본 전국 유소년 피아노 콩쿠르 결선 무대였어요. 제 앞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기로 했는데 제 손가락이 악보와 다른 변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 후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무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악보를 연주하는 게 아니야. 음악 자체와 대화하고 있어. 그날 밤 일본의 모든 뉴스에서 저를 다뤘습니다. 6살 피아노 신동, 일본이 낳은 천재 음악가라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저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고 주말마다 방송국과 콘서트홀을 오갔습니다. 스폰서들이 줄을 이었고 음반사에서는 데뷔 앨범 제안을 해왔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는 더 이상 한 명의 아이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상징물을 바라보는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저를 국가적 자산이라고 불렀고 해외 공연에서는 반드시 일본 국가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9살 생일날 총리 관저에서 특별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관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본의 미래야. 내가 연주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음악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누군가의 기념비가 되어 있었고 제가 만들어내는 멜로디조차 국가의 소유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음악을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15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 저는 부모님께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의 천재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고 싶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니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음악을 잃어버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석 달 후 우리 가족은 비밀리에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발표했고 언론에는 단순한 해외 근무라고만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카메라 플래시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15살 소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법무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고 각종 서류와 면접을 거쳐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저희 가족이 왜 일본 국적을 포기하려는지 궁금해했어요. 음악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 음악을 찾고 싶어서요.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 언론이 우리의 진짜 의도를 눈치챈 것입니다. 한 주간지 기자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 대형 스캔들로 번졌어요. 천재 피아니스트, 조국을 버리다. 일본이 키운 재능, 한국으로 도주 배은망덕한 음악 신동의 실체. 일본 전역의 신문과 방송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익 성향의 매체들은 저를 국가적 배신자라고 몰아붙였어요. 인터넷에는 저를 향한 악플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죽음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어릴 때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님의 인터뷰였어요. 그분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일본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배신자일 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 허가가 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연주했던 모든 곡들을 다시 떠올리며 이제는 정말로 제 것이 된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그날 연주한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 시작해 30개의 변주를 거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곡처럼 저도 새로운 변주를 시작하려 했어요.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서류에 사인을 할 때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온전히 제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첫 달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길을 걸어도 카메라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 살게 되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중고로 산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쓰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소리정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다른 벽에는 기타와 우쿨렐레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쳐도 되냐고 물었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시며 음악은 나누는 거라고 마음껏 쳐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연주했어요. 쇼팽도 바흐도 아닌 제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소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 기울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정말 좋다며 무슨 곡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즉흥 연주라고 제가 수줍게 답하자 그 학생은 즉흥이라니 대단하다며 또 들을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오후 소리정원에 가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타 치는 대학생, 색소폰 부는 직장인, 가야금 연주자인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주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선영 할머니였습니다. 70대의 그분은 전통음악을 전공하셨던 분으로 가야금으로 놀라운 선율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피아노와 가야금을 함께 연주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조화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연습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피아노의 명확한 화성과 가야금의 미묘한 농연이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간의 연습을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앙상블을 만들어냈어요. 카페 손님들은 우리의 연주를 경계 없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시간을 초월한 음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무렵 전자음악을 하는 젊은 프로듀서 김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연주를 듣고 클래식 피아노에 전자음향을 입혀보면 어떨까 하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제 피아노 연주 위에 신시사이저와 샘플링 사운드를 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만들어졌어요. 때로는 우주적이고 때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소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소리정원에서의 연주는 작은 화제가 되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이 조회수 수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몇몇 음악 블로거들이 저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완벽한 연주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이곳에서는 실수도 음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관객들은 제 실력을 평가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음악을 즐기려 했어요. 어느 저녁 연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제 음악을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소리정원에서의 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 앞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편지를 넣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우편 배달은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일반적인 편지 봉투보다 훨씬 두꺼웠고 만져보니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어요. 발신인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고 제 이름만 한자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뭔가 쓸쓸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안에는 검은색 오선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보기 드문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악보를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음표들의 배치가 일반적인 작곡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음이었고 어떤 부분은 인간이 연주하기 어려운 복잡한 리듬이었어요. 마치 악보가 아니라 암호 같았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읽으려고 집중하는 순간 머릿속에 묘한 선율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연주하지 않았는데도 그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악보 맨 아래쪽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일본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악보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 했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악보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악보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편지는 받은 적이 없고 일본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봉투였지만 역시 발신인은 없었어요. 안에는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8살 때 도쿄의 한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빨간 펜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올 시간이다.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갑자기 위험해 보였어요. 소리정원에서 연주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객석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둘러보게 되었어요. 이선영 할머니가 제 상태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셋째 편지가 온 날,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검은 악보를 피아노 앞에 펼쳐놓고 직접 연주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음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음악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아름답기보다는 섬뜩했고 슬프기보다는 절망적이었어요. 연주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음악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검은 악보에서 흘러나온 그 섬뜩한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음악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받은 편지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검은 악보,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그 불길한 메시지들까지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검은 악보를 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이 악보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다고 제발 숨기지 말고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저에 대한 후원이 단순한 음악적 지원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6살에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일본음악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재단은 저의 재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며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최고의 스승들, 최상급 피아노, 해외 연수 기회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가족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 국적을 유지해야 했고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서는 반드시 연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재단에서 지정하는 특별한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외교 관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중에 음악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특정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특별한 리듬 패턴을 연습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건 8살 때 참여했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쿄 지하의 어떤 연구시설에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실험적인 음악들을 연주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악들은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주파수와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연주 후에는 항상 청중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우도록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추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급히 한국으로 온 것이었어요. 제가 15살이 되면서 그 비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은 더 이상 저를 그런 실험의 도구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재단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재단에서 투자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는데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를 다시 찾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추적해 올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악보, 그 섬뜩한 선율,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묘한 기시감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대한 실험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검은 악보를 다시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악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악보의 구조부터 살펴봤어요. 일반적인 서양 음악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작곡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음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리듬 패턴도 수학적으로 계산된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음향 심리학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특정한 주파수와 리듬이 인간의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불안, 공포, 우울감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음향 패턴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검은 악보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 조작 도구였습니다. 연주자나 청취자의 정신 상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음향무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악보의 기본 구조가 제가 어린 시절 연주했던 곡들과 매우 유사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도 이미 이런 실험적 음악들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악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봤어요. 음표들을 주파수로 변환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니 정말 기묘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뇌파처럼 규칙적으로 파동치는 형태였어요. 그 순간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 그 지하 연구시설에서 연주했던 경험 말이에요.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산실험체였던 것입니다. 연주를 마칠 때마다 연구원들이 청중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던 기억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주 도중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연주가 감동적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음악 자체가 그런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 자신도 그 음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은 악보를 연주한 후부터 계속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감정이 조종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이 분석 결과를 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 재단에서 말했던 특별 프로젝트의 정체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음악을 통한 대중심리 조작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을 것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콘서트나 방송을 통해 특정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은밀하게 조종하려는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로 길러진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주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인 메시지였어요. 한 달 안에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들어 있었어요. 소리정원에서 연주하는 모습, 이선영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 심지어 집 앞을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민호 씨와 함께 작업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검은 악보를 그대로 연주해서 저 자신마저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검은 악보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무기를 오히려 제 무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악보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불안과 공포 대신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음악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틀간의 밤샘 작업 끝에 드디어 새로운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빛의 변주곡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검은 악보의 어둠에 맞서는 희망의 선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이 곡을 세상에 공개해야 했어요. 하지만 소리정원 같은 작은 무대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했고 그래야만 그들의 음모를 막을 수 있었어요.
김민호 씨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이해했고 자신이 아는 기획사를 통해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을 섭외해주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일주일 후 취소된 공연이 있어서 그 자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 할머니께도 함께 연주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절박한 상황을 듣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피아노와 가야금, 그리고 김민호 씨의 전자음향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빛의 변주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검은 악보의 어둠을 표현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그 어둠과 싸우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빛이 승리하는 희망의 선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검은 악보의 멜로디를 완전히 뒤집어서 연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주파수를 치유의 주파수로 바꾸고 절망의 리듬을 희망의 리듬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공연 당일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가득 찼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객석 어딘가에 그들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일본어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단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공연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했어요. 만약 무대에 올라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전화를 끊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설 때의 그 느낌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선영 할머니가 먼저 가야금으로 서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 김민호 씨의 전자음향이 은은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첫 번째 부분을 연주할 때는 의도적으로 검은 악보의 어둠을 표현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어둠과 정면으로 맞섰어요. 피아노와 가야금이 서로 대화하듯 연주하면서 전자음향이 두 악기의 소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내면의 싸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검은 악보의 멜로디를 완전히 역방향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불안을 치유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음악이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연주 도중에 관객석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재단에서 보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20분간의 연주가 끝났을 때 홀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인사를 할 때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누구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한 것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이 나아진 것 같다고 했고 다른 분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검은 악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진정한 음악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술이전당에서의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음악진흥재단에서 협박성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그 메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고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또한 저의 한국 활동을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제 무대에서 이미 제 답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둠의 음악을 빛의 음악으로 바꾸어낸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술 이전당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이었어요. 특히 음악 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 연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음악치료사는 빛의 변주곡이 실제로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은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적인 음악축제나 치료기관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음악치료센터에서도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음악을 이용한 정신조작 실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비밀 프로젝트가 더 많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저를 도구로 만들려던 그들과 달리 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소리정원의 사장님도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자유로운 연주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언제든지 돌아와서 연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선영 할머니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제 음악이 진정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음악에는 국경도 세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어요. 김민호 씨와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변주곡을 더욱 발전시켜서 음악치료 전용 앨범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수익금은 정신건강 관련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천재도 아니고 누군가의 계약서에 얽매인 소유물도 아니에요. 그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한 사람의 음악가일 뿐입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형 콘서트홀에서 정식 공연을 하기도 해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자유롭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가끔씩 여전히 연락을 해오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위협적인 톤은 아니에요. 오히려 타협점을 찾자는 제안을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제 음악은 이제 누구도 훔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유로운 정신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조직이라도 한 사람의 자유로운 영혼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곡을 쓰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계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오로지 제 이름으로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그 음악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온전히 제 것이고 동시에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온 피아노 천재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음악가의 성장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때로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보다는 불확실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국가적 지원과 명예를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통제하려던 어둠의 무기를 오히려 사람들을 치유하는 빛의 도구로 바꾸어냈죠.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검은 악보 같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는 것이에요.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말했듯이 그 누구도 자유로운 영혼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빛의 변주곡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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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